여러분,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성권 재외동포 이사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권입니다. 우리 김경화 감사님 진짜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뉴욕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보니까 제가 1980년대 때 미국에서 보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주동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재외동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 750만 해외동포가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미주동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평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역시 미국이고, 또 우리 재외동포의 그 숫자로 볼 때도, 또 영향력의 정도로 볼 때도 미주동포 사회가 그 어떤 동포 사회보다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 미주동포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양호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요걸 눌러야지. 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문재인, 김정은 두 남북한의 지도자가 손을 맞잡고 평화를 약속하던 정말 가슴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백두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날 정말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100%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이제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저는 그 희망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위에 거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왜 안 작동을 안 하지? 이렇게 눌러야 되나? 오케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북미 역사상 최초의 그 정상회담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 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구나. 이제는 뭐가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열린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2019년 2월 27, 28일이죠. 이 두 지도자의 표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 한반도의 분단과 한반도의 미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관계만 국한하지 않고 저는 인류 문명이라는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영국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보통 역사가들이 국가 단위의 역사를 쓰는 데 반해서
이분은 국가보다 훨씬 큰 단위의 문명의 역사를 서술하신 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에 하면 인류 역사상 20여 개의 커다란 문명들이 있었고 이 문명도 나라와 마찬가지로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어떤 문명이 생성하고 발전하는 그 시스템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이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명이 그 외부의 도전을 받아서 혹은 내부의 도전을 받아서 여기에 잘 응전하면 새로운 문명으로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쇠퇴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저는 우리 한반도 분단이라는 이 도전을 우리가 잘 여기서 대처해서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꼽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에 하면은 그 문명과 문명이 그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 동북아시아를 그 새로운 문명 탄생지에 한 것으로 그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류는 과거의 지역 단위의 문명, 다시 말해서 유럽 문명, 중국 문명, 뭐 인도 문명 이런 지역 단위의 문명이 그 울타리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그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단위의 문명권을 형성하는데 그 시초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뉴턴의 그 만류 인력의 법칙 등 과학이 발전하면서 영국은 전기기관을 발명을 했고 이 전기기관 덕택에 산업혁명이라는 전에 없었던 인류가 그 새로운 물질 문명에 들어가는 그런 단초를 열었습니다. 왼쪽의 두 사진은 그 전만 해도 인간의 의복은 대부분 수공업에 의해서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는 공장에서 실을 뽑아내고 의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전기기관이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말이나 소에 싣고 갔었는데 이제 전기기관차가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산업혁명 덕택에 유럽은 물론이고 이 지구촌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빠르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이 서구에서 시작된 물질 문명 때문에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죠. 그래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은 것은 장점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그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팔아야 될 시장이 필요했고 또 대량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싼 값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소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소비 시장이 됐고 또 그 원료를 싼 값에 공급하는 그런 수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서구에 종속하게 되죠. 그러나 유일하게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서구 열강과 함께 빨리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먼저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만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열도들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하에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단순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저는 서구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과 물질 문명의 확산 그로 인한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의 식민지화 이런 보다 큰 틀에서 문제를 본다면은 일본과 한국의 그 역사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당시 그 유럽의 모습인데요. 산업혁명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형성됩니다. 왼쪽의 그 사진은 당시 그 유럽의 그 신문에 실렸던 만화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 그 뚱뚱한 사람은 자본가고요. 그 두 사람의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마치 걸레 짜듯이 쥐어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임금이죠. 다시 말해서 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저렇게 걸레처럼 그 형편없는 그런 삶을 겪게 되죠. 더욱 심각한 것은 싼 임금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린이 노동자들을 공장에 취업시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은 당시 공장에 취업한 어린이 노동자들입니다. 지금은 어린이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싼 값에 어린이 노동자 그 공장에 취업해서 많은 그런 또 그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그 비인권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노동자들의 그 비인간적인 그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당시 독일에 있던 유대인 칼 막스는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 인권을 그 말살시키는 이런 비인간적인 그 체제구나. 이거는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소위 공산주의 이론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좌측의 만화는 그 마치 모세처럼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마르크스의 모습입니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모순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아까도 봤듯이 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그 임금이 싸지기 때문에 결국 소비력이 약화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줘야 될 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되면은 결국 공장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공장이 생산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장 즉 자본가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어차피 이 자본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지상에 나온 공산주의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그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산업화가 먼저 된 서구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사실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산업화가 늦게 된 러시아에서 먼저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그 레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에서 시작된 이 물질 문명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두 정치 이념은 우리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당시 우리 한민족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일본에 대항하는 우리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독립운동도 좌우 양파로 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의 우파 독립운동이 있었고 여기에는 미국의 안창호, 이승만 선생 그리고 또 상해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하게 됐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장개석이었습니다. 장개석은 미군의 지원을 받게 되죠. 반면에 김일성을 비롯한 이 좌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좌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소련의 그 스탈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상해 임시정부 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좌우로 갈라진 독립운동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38선을 한반도에 긋게 됐고 북쪽은 공산주의의 주축국가인 소련이 점령을 하고 남쪽은 자본주의의 주축국가인 미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로 완전히 좌우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는 소위 북방 삼각, 소련과 중공과 북한, 그리고 남방 삼각, 남한과 미국과 일본, 이렇게 북방과 남방이 대립하는 약 4, 50년간의 냉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결국 분단 이후에 1948년 남쪽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서 남한 정부를 수립을 하고 또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이가 1948년 9월 또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것은 당시 김부 선생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예언했듯이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6.25 전쟁을 발발하게 만듭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남북 간의 그 이념 전쟁이 아니고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연합군 자본주의 세력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냉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6.25 전쟁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정말 그 비참한 전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족 상잔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3년 동안의 이 긴 전쟁 동안 어느 세력도 승리를 못하고 결국은 무승부로 끝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문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는데 어쨌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이 서구 물질 문명이 만들어낸 부산물이고 이 두 체제가 우리 한반도에서 충돌하면서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고 따라서 우리 한민족은 이 두 체제의 싸움 속에 다시 말해서 서구에서 시작된 물질 문명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공식 행사 때마다 격려하는 태극기의 중심 마크인 태극입니다. 이 태극에 의하면은 반자도 지동, 모든 것은 극하면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극하면 여름이 시작이 되고 여름이 극하면 겨울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태극의 원리인 것처럼 한반도에 펼쳐진 이 냉전의 극한점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냉전 체제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먼저 냉전이 서구에서 먼저 시작된 것처럼 냉전의 와해도 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 서로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이 화해를 하기 시작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이 1990년에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도 그랬지만 서울 올림픽은 우리 한반도 냉전 체제를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평화 스포츠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우리와 적대적 관계였던 소련과 중공도 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소 그리고 한중 수교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 우리의 최대 적성 국가였던 소련과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게 되고, 2년 후에는 중공과 또 우리 한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노태우 대통령은 어쨌든 군사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적어도 북방 외교의 그 큰 틀을 열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 업적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오랫동안 유엔 회원국이 못 되었다가 1991년에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북한 남한이 일본 중공과 소련과 이제 수교를 맺은 것처럼 북한도 일본과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 소위 교차 승인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이때 남한처럼 북한도 일본, 미국과 이때 그 교차 승인에 의해서 수교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은 그 뒤에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국제 정착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봐서는 이 당시 소련과 중국이 수교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의 그 우위를 점하는 데는 좋았었습니다만은, 반대로 북한으로서는 남한은 그 자기네 편이었던 중국 또 소련과 수교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일본과 미국 수교가 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고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또 더구나 소련이 북한과의 그 군사 동맹마저도 끊어버리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핵무기밖에 없다라는 이런 판단하에 1992년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을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 여러 가지 그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육자회담이 있었는데 2005년도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협상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2006년부터 북한은 핵실험에 들어가서 결국은 2017년 9월에 소위 ICBM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ICBM이라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이 핵을 그 미국 뉴욕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는 이런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게 되죠. 이러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이것이 미국까지 날아오겠느냐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거 북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핵탄두보다 우리의 핵탄두가 더 크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핵무기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까지도 당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한반도의 전쟁의
그런 먹구름이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에 천운이 있었는지 그 다음 해 그 2월 달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북한이 이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남북한 그 수교에 다시 이제 계기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판문점 선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이어서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무려 한 해에 3번씩이나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고서 정말 이제는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됐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는지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북한 그 삐라 북한에 보내는 소위 그 전단지 문제 때문에 북한의 김여정이가 남북 연락소를 폭파하겠다고 얘기한 지 며칠 만에 2020년에 남북 연락소가 이렇게 폭파되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장기간 지금까지도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남북이 교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까지 가고 그래서 국제사회 남북합의에서 평화통일까지 가는 시나리오. 이건 뭐 최선의 시나리오죠. 또 분단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간의 분단이 거의 영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북한이 붕괴돼서 중국에 흡수되는 시나리오. 혹은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남한에 흡수되는 시나리오. 반대로 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남한이 잘못돼 갖고 북한에 흡수되는 시나리오.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핵전쟁으로 남북한이 공멸하는 것.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평통회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한반도 분단이 서구 물질 문명의 소산인 만큼 이 서구 물질 문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분단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자,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죠. 자기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핵 포기를 원하는 이유는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미국은 계속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질서 속에 계속 존속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북한이 나쁜 놈이냐 미국이 나쁜 나라냐 이런 식으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결코 문제는 해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는 결국 자기네 시각에서 그 존속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여기 팩트가 몇 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죠. 첫 번째, 북한은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에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이 북한을 받쳐주고 있는 한 미국은 북한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북한도 쉽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네들도 망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하고 똑같이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아마 상당 기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조급히 해결하지 말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이 양 진영 간에 수십 년 쌓인 이 거대한 오해를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개외동포들이 특히 미주동포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한 새 문명을 창조한다는 그런 각오로 큰 비전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재외동포들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저는 북한이나 남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재외동포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숲 전체를 보려면 숲 안에서는 볼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숲 밖에 있습니다. 특히 미주동포들은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 중국과 미국 어느 쪽도 미워하지 말고 양쪽을 다 포용하고 사랑하면 보편적 형제에 기반해서 우리가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는 결코 이 운동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또 미국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요즘 공공외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외교는 정부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도 외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재외동포들이 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는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공공외교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공공외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한민족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공공외교를 펼쳐야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에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께서는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이런 보편적 형제 입장에서 공공외교를 펴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계신 동포들은 이 한반도 평화 운동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일본, 북한 등 관련된 모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보편적 형제 또 세계 시민적 입장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새 문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아놀드 토인비 박사께서 문명과 문명이 교차되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수 있다 하면서 이분은 동북아시아를 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가 18, 19세기에 청일전쟁, 노일전쟁, 뭐 중국 태평양 전쟁, 6.25 전쟁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은 우리가 그 서구 문명의 부작용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충돌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우리 한민족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분단의 도전을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겨낼 때 우리가 앞으로 인류를 이끌고 나갈 그런 새로운 평화 문명을 우리 한민족이 저는 창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그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역사였었고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우리 한민족이고 이 과정에서 소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것이냐? 이제 뭐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분단이 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탈이념, 인간 중심의 새 문명을 창조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 문명이 세계화됐고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충돌이 됐고 우리 분단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는 이 물질 문명의 피해를 극복하는 정신 문명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런 생태적 삶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고통을 겪었는데 사실 코로나도 따지고 보면은
이 물질 문명의 폐해로 인한 환경 파괴가 만들어낸 하나의 부산문들입니다. 지금 백신 얘기하시는데 백신 끝나면은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게 돼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류는 한 형제, 세계는 한 가족. 따라서 이제는 어떤 특정 국가가 세계를 제패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가가 서로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계 시민주의를 우리 한민족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계 시민주의의 정신이 4353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만드시면서 세운 우리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이것은 우리 한민족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노력을 하라는 그런 대단한 평화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K-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다행히 남북한이 지금 이념은 다르지만 홍익인간의 정신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의 바탕에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고 이거의 바탕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만 재외동포는 첫째, 완 코리아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화합시키고, 또 전라도 경상도 지금도 지역 갈등이 있는데 이 동과서를 화합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을 화합하는 이 완 코리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만은 1945년 독립은 성공한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덕택에 우리가 독립이 됐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독립,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해야 될 저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완월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이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가운데 있는 만큼 한중일을 화해시켜서 유럽 연합을 만드는 데 성공했듯이 한중일도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가운데서 우리가 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강대국 사회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는 작지만 비전과 마음은 크게 가져서 이 중국과 미국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작고 늘 그 약소국가라는 그런 컴플렉스에 있었는데, 우리가 사이즈로 보면 인구나 그 영토로나 영국과 비슷합니다. 예.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소국 그런 컴플렉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땅은 적지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도 결국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중동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 사실은 한 하나님 아래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종교 간의 평화,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불교하고 기독교가 세력이 비슷한데 비교적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해도 우리가 앞장시켜서 결국 전 인류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 플래닛 운동.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겪었지만 이제 지구는 우리 인류의 것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유일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삶의 패턴을 바꿔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가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나가야 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불러요. 코리아는 고려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높을 꽃자 고을 여자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름답고 한류 스타들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에 사시든 미국에 사시든 중국에 사시든 어디에 사시든 이 코리아의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또 자기가 사는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세계인들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민족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적인 그런 의무가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주동포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그러면 김형구 민주평통뉴욕협의회 기획조정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형구 위원장님. 김형구 위원장님 언뮤트 해주세요. 예, 지금 질문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최경선 차세대 위원장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대신 대독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네, 최경선 위원장님 언뮤트 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제가 챗박에 올렸는데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재해동포 이사장님 저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재해동포 그러니까 750만 재해동포라고 저희가 불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 해외에 있는 그 많은 한인들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 재해동포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재해동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동포들은 숲이 아니라 숲 밖에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그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공공요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30년 정도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각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는 탈이념, 인간 중심의 그런 이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첨예하게 그런 이념 대립 현상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과연 재동포들이 그 공공외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학교를 하니까 저희 차세대들이 그들이 한인 후세대로서 이제 자라서 그들 스스로가 코리안 아메리카로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코리안으로 성장을 하든지 아무튼 그들이 한인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역사문화 교육인가 한국어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해동포의 공공예의 역할이라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미국 동포들은 교회를 많이 나가고 계세요. 교회에서 뭐 자주 읽는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제가 이제 미국 템플 대학에서 종교학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얘기하면서 해외에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정체성 얘기, 돈 디아스포라 얘기하면 늘 그 샘플로 그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뭉치게 된 것은 소위 기원전 소위 그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고 바빌로니아로 전 민족이 이렇게 쫓겨나면서 다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외 동포로 살면서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고 스스로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구약의 역사가 서술되기 시작했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홍익인간 얘기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만든 단군 할아버지는 사실 삼국시대 이전에 존재했습니다마는 정작 삼국시대는 그 얘기가 없다가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련이라는 스님이 소위 이제 우리 한민족은 하나며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이런 애고사하면서 소위 이제 단군의 고조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바빌로니아 디아스포라에서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찾기 시작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죠. 그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좌파 우파들 많이 갈려져 있다고 하는데 좌파 우파 갈라진 거는 사실 일제 시대하고 해방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주에 계신 분들이 한글 교육도 하시면서 우리 한민족의 이 그 역사 공부, 다시 말해서 고대사부터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떤 건국 이념을 가졌고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그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소위 근대사의 좌파 우파라 가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파 우파로 갈라진 것 자체가 우리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행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단의 도전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글 교육 못지않게 저는 우리 역사를 특히 고대사에서부터 좀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 후세들한테 역사를 좀 가리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는 좌파 우파의 갈등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정도는 하죠. 네. 그 역사학을 공부하시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그 저기 홍익인간 얘기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강연 첫 마디에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을 처음 인용하시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기 해외 정책을 하시면서도 이런 철학이 이제 들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 저기 그 조금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이 아마 오늘 강연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한반도 통일 문제가 과연 독일의 이 어떤 독일식 통일하고 그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를 저기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그 좀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 김성곤 이사장님의 답변을 길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스 김원호입니다. 제가 지금 텍스트에다가 질문을 드린 독일 통일의 예. 프로세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본인이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짧게 아. 질문을 직접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로스앤젤스에 있는 평통의원 김원호입니다. 또 지금 이사장님 강의에 의하면은 좀 너무나 철학이 깊고 또 속된 말로 하면은 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정권에서 말했던 신뢰 프로세스, 지난번에 동국대학의 그 교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르냐 하고 여쭤봤더니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신뢰가 구축되어 줘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 대화가 풀리기 힘들 것 같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서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고바초프나 소련 정부의 붕괴에 직면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독일 통일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겠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이 1990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하게 됐죠. 우리는 지금 뭐 그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벽이 무너지기는커녕 그 편지조차도 못하는, 교류도 불가능한 두꺼운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왜 독일은 분단을 극복했는데 왜 우리 한반도는 극복하지 못할까?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그 큰 차이는 우리는 소위 좌파 우파 정부 사이에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독일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함으로 해서 수백만 명이 여기서 죽고 다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양쪽의 원한이 깊어지면서 방금 얘기했던 그 신뢰가 좀처럼 쌓이고 있지 않는 거죠. 더구나 이제 그 한반도 평화의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강대국,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 전쟁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충돌 과정에서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더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럼 뭐 또 다시 그럼 왜 그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독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그 우리 스스로 좀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 뭐 사색당파 때문에 국력이 쇠진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 너무 이런 이념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비록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습니다마는 등소평이라는 분이 흥묘백묘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방 정책을 써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흑고양이가 됐든 백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 흑색이냐 백색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중국 공산당은 사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이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경제 정책을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념의 틀에서 좀 그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예. 저는 솔직히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우리 한민족이 만든 체제도 아니고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체제인데 왜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돼갖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만이 절대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평가하면서 결국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힘으로 무너뜨려 갖고 내 체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계속되고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저 자식은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나 남한 정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당장 정치범으로 몰리는 이런 그런 그 이념의 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이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단에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 이것을 좀 구별할 줄 아는 좀 지혜로움과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그런 그 융통성, 아량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독일과 우리 사이에 좀 큰 차이였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저기 전쟁을 겪고 안 겪고의 그런 큰 차이가 이렇게 어떤 통일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원태 목사님께 드리겠는데요.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지만 4.27 그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때 이 뉴욕에서 실제 그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그 저기 조직을 같이 하셨고 또 그래서 그 당시 그 유엔에 나와 있는 남북 대표부관을 350여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었던 아주 상징적인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조은태 목사님, 그 오늘 강연에 맞게 공공외교에서 그 이 저희 동포의 역할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짧게 좀 질문의 요지만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은태 목사님. 예, 들리나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 일정 중이라 그럼 제가 대신 화면을 읽어드릴까요? 끄고 질문을 잠깐 하면요. 우리 이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중요한 동포로서 고민의 지점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좁혀보면 한반도 평화와 전 인류를 위한 공공 외교를 제안해 주셨고 특별히 미주 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미주 동포들이 이 공공 외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물론 브로드하게 원 코리아, 원 월드, 원 플래닛 운동을 제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의 지점들이 지금 right now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계신 동포들은 전부 미국 시민권을 땄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데 좀 주저할 때 이것이 어떤 고국과의 인연을 멀게 하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복수 국적도 점점 확대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결코 그 우리 한국의 피가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을 따서 참정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뭐 4명의 하원 의원을 그 탄생시키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의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한반도 평화의 키는 가장 큰 키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마치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듯이 솔직히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정부 때문에 뭐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230만이나 되는 그 우리 미국 동포들이 미국 정부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저는 한반도 분단 문제가 훨씬 빨리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 한반도 평화가 미국 평화에도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뭐 핵무기를 써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을 뭐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걸 좀 하여튼 강조하시면서 반면에 또 저는 북한과도 좀 교류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한에서는 굉장히 북한과 교류한다는 것이 뭐 유엔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문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교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빨갱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북한에 가서는 또 뭐 미국의 스파이라는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또 북한에 가서는
미국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또 잘 설명을 해서 미국이 나쁜 국가가 아니다. 미국도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하는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을 의심하지 말고 어쨌든 그 국제사회가 원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북한도 어쨌든 좀 더 개방된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북한을 설득시키는 그런 역할도 여러분들이 좀 해줄 수가 있지 않나. 특히 북한은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간의 그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은 미주 동포들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주 특히 그 평통에 계신 분들은 그냥 평통 배지만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 책임감을 느끼시고 참정권 운동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선의의 교류 운동 뭐 이런 것에 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230만 미주 동포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 대미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어 달라는 그런 요구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북한의 문제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때 그 이 북한하고의 접촉을 아예 그 금지를 했던 그런 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 새로운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이 풀리면 아마 그 김 이사장님께서 그 기대하시는 그런 활발한 운동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최관호 통일정책위원장께서 질문 내용은 안 쓰시고 질문을 하시고 싶다고 여기 언급을 하셨는데 직접 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관호 위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네. 예. 네. 제가 제 말 들리나요? 예. 예. 네,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내용 중에 저는 뭐 다 동의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두 가지 조금 질문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코멘트를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그 방금 그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도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민족의 분단이 생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풀어낼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여기서 공공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분단에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단의 원인을 우리 민족 분단의 민족 내부에서의 어떤 잘잘못으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물론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제 질문은 아니 요번에 그 8차 노동당 대회 때도 그렇게 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과의 어떤 제가 남과 북으로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남에서의 그 이 작은 교역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물려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전에는 우리가 남과 같이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왜 남쪽은 계속해서 군비만 확산하고 미국의 무기를 들여오고 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는 남북 미의 이런 관계를 실타래로 풀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남과 북이 이념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같이 대단결을 이루어서 우리 민족의 전체적 민족의 문제를
풀어나는가에 있는 건데 너무나 그러한 조건을 조성해 나가기에는 지금 그 조금 실망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해외 동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대북 관계와 그런 어떤 이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그런 선언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들을 좀 취해 나갈 수 없겠는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는 그렇게 부탁들을 하시면서 왜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일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가끔 드는 거를 떨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좀 속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사장님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우리 최관호 선생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고요. 사실 바로 그런 똑같은 고민을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당국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남한에서 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뭐 인도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것이 이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네. 또 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생존의 문제를 지금 쥐고 있는 것이 특히 뭐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에는 남북 간의 그런 어떤 교류도 물론 필요합니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외교적인 문제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특히 또 군사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정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사강, 특히 그 미국의 입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평화 프로세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또 뭐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부터 뭐 반미하느냐 친북하느냐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또 미국으로 하여금 또 우리의 뜻대로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저도 사실 뭐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그 안보 당국자들 만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얘기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아니 너는 우리 편이냐 북한 편이냐 이런 또 핀잔을 받기도 하는 이것이 지금 이 한미 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최관호 선생님 지적했듯이 남북 간의 그런 교류보다도 훨씬 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북미 간의 군사훈련을 비롯한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 두 분 질문이 더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사장님의 그 강연 주제하고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질문들이라 제가 이제 순서를 뒤로 돌렸는데 그래도 재외동포 재단의 그 업무나 사업에 관한 건데 질문을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그 이제 저희 그 재외동포들의 특히 이제 미주동포들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비전을 여쭤보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지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그 이쪽의 한글학교, 한국학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김수진 한글학교 선생님께서 좀 직접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뉴욕교회 한국학교 교장이면서 이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지역
협의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아무래도 저희 자녀들 차세대 교육에 관한 차세대 교육은 아니고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민 1세대이실 겁니다. 이민 1세대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해동포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또 저희를 알든 모르든 아마 정말 떠나온 고국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크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이제 점차적으로 2세대와 3세대 이제 4세대까지 이렇게 내려감에 있어서 우리 2세대 이상 3세대 이런 친구들은 한국을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곳으로의 그런 고국이 아니라 부모에게 듣고 또 한국 학교를 통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 있을 때 이렇게 서로에 대한 설명보다는 좀 질문으로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재단이 이러한 어떤 재외동포들과 또 한국에서의 한국에 계시는 분들, 즉 한국과 재외동포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국에서의 재외동포 인식에 관해서 어떠한 정책, 새로운 정책이나 또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학교의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막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확대라든가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진 선생님 이때 한글학교 또 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을 텐데 금년에 낙스 40주년 행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꼭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글학교 저 임원진들하고 언제 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회의를 한번 가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수진 선생님 걱정하는 걸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포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보람된 사업이 한글학교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것이 저희들의 주 역할이었었는데, 이제는 한글학교의 뭐 교사 양성이라든지 또 콘텐츠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데 저희가 하여튼 좀 역할을 하고 특히 또 이제 세종학당이나 또 한국어교육원 이런 기관들과 좀 협의를 해서 이제는 우리 동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그밖에 뭐 하여튼 미국인들까지도 포함한 그런 좀 한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시간 관계상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사실 이게 재외동포재단 업무는 조금 넘은 것 같지만 아마 이제 이분이 질문의 요지를 이쪽에서의 공공외교 추진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질문을 그냥 이어가게 할까요, 이사장님? 네네, 그러십시오. 네. 예. 지금 성함은 없으시고 뉴욕 협의회 위원이신데 본인이 예, 안녕하세요. 저 임영진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예, 이명진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강연에서 말씀하신 일대로 자랑스럽고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동포들의 이중국적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처럼 긴밀한 동맹관계도 아닌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이중국적을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군대 문제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이 또한 논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깊게 들여다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익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쁘지 않다고 절대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재해동포 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 협회에서 가지고 계신 해법이나 생각하고 계신 활동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복수 국적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추세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는 이 복수 국적의 대상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수 국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미국에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미국 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한국 국적이니까 그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자칫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수국적 의미는 한국에 와서는 한국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또 의무가 있고 또 미국에 와서는 미국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거를 어쨌든 항상 유념을 하셔야지 자칫하다가는 이걸 혼동해서는 뭐 심지어 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만 유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복수국적을 계속 넓혀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65세 이상 중에 한국에 와서 영주 귀국할 분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저는 점점 연령대가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 미국 시민권 딴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남들이 갖지 못한 기회인데 거기에 복수국적까지 주느냐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입법을 쉽게 하고 있지 못한데 특히 이제 그 여기에 또 민감한 문제가 병역 문제입니다. 병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복수국적까지 갖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 또 이런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복수국적 문제는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결국은 한국을 위해서도 이득이고 미국을 위해서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제는 넓게 보면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결코 충돌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 이중 국적 문제는 뭐 제 생각에도 그 납세와 이제 병역 문제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한국 국민들의 이 정서적인 그런 좀 저항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기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잘 해주셨고요. 질문은 사실은 더 이상 없는데 혹시 그 제 개인적으로 그 이사장님께서 아까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던 북한하고의 그런 어떤 이런 좀 원활한 관계를 미주 동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아까 그 정도 선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시는 건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평통회원입니다만은 여기서 또 괜히 또 제가 말 실수하면은 또 저도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정도로만 말씀을 하고 어쨌든 북한도 자꾸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면은 북한도 지금의 그 중국이나 이렇게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 그 문을 트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이 지금 국제사회 북한 간의 이런 경색된 측면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하여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할 적에 사실은 미주 동포로서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분명히 어떤 이런 그 이 장점이 있고 또 이 저 위치 선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좀 잘 활용해 주십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끝내고 김도영 권사님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김영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이어 또 질의응답에 성실히 또 답변해 주신 김성권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마지막으로 양호 회장님께서 매진말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침에 비교적 이른 시간이고 여긴 또 지금 10시가 넘어갔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진행되어진 오늘 강연에 이렇게 끝까지들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거 나가기 전에 아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조승주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간사님하고 이흥복 미주지역 사무국장님 들어와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는 뵙지를 못해서 소개를 못 드려서 지금 소개 한 번씩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재외동포 재단 쪽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얼마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5시간 이내로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1부 끝내고 2부에는 뭐 조금 더 남아서 더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원체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얘기하셔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마 다음번에 더 좋은 때 그리고 날씨도 좀 풀리고 하면은 이사장님 저희가 뉴욕에 한번 직접 모셔서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초청하시면 오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많은 질문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뉴욕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거라고 저희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이사장님하고도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공식적인 행사 끝나고 현지 시간 뉴욕 시간으로 2월 16일 저녁 8시입니다. 그 민주평통에서 또 5번의 강의 2주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이 이번 화요일 이틀 뒤 저녁 8시 정세현 저희 수석부의장님께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많은 위원들은 우리 앞으로 5주 동안 앞으로 10주 동안 5번에 걸쳐서 계속되어지는 평화통일정책 강연회에도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새해 복 많이 민주평통 받으세요. 뉴욕협의회 네, 감사합니다. 주최 김성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화상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